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 정치 이야기하면 이 얘기 빼놓고는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지금 국정감사 시작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현상을 지켜보는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 뉴스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금 김건희 여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참담하고 부끄럽죠.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고 좀 약간 상징적인 그런 사건처럼 보이거든요. 네. 지금 뭐 우리가 정치 얘기하면서 지금 대통령 부인의 배우자의 이야기가 대부분 뉴스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아마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이제 방송에서 다뤄졌지만 우리가 연금 개혁 문제도 있고 또 금투세 문제도 지금 현안이고 또 우리 뭐 그 국가적으로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국정감사 시즌이에요. 그러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난 1년 동안 이 국가가 잘 운영되었는가, 또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잘 했고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따져야 되는 것이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사안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대통령 부인의 어떤 뭐 비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또 사안들이 방대해요. 보통 과거에는 어떤 인사청탁이라든지 뭐 부정한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이런 정도 한두 가지 사건인데 지금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일일이 다 지금 언급하기도 지금 어려운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상황을 뭐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영부인 관련 뉴스가 그것도 의혹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단 부정적 뉴스가 이렇게 쏟아지는 경험을 저는 아무리 떠올려봐도 없거든요. 민주화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 원래 이제 그 친인척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있었죠. 친인척 문제는 항상 있었고 대체로 근데 친인척 문제가 자식 아니면 형제였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조금 좀 올라가 보자면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생.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님들 그리고 이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자식들 문제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했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런 그 형제하고 자식들은 조금 제한적이었어요. 영향력이. 왜냐하면 같이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좀 거리가 있고 소통도 좀 제한적이고 뭐 하다못해 김현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은 뭐 소통령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늘 항상 이렇게 같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만나려면 형제나 자식이라도 하더라도 기록이 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제한적인데 배우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죠.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히려 국민들이 그나마 이제 귀에 익숙한 영분이라면 유경수 여사나 이순자 씨. 이순자 씨가 가장 그래도 많이 국정에 좀 개입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후로는 없었죠. 이순자 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순자 씨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뭐 권력을 좀 발휘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아니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청탁을 받아서 좀 추천한다든지 이런 정도 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면에 이렇게 나서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그 불거졌던 친인척 비리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물론 지금 비리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의 범위라든지 내용 자체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전 친인척 문제하고 비교해도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넓다. 아니 이렇게 방대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뭐 보면은 심지어 공천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에. 그다음에 인사 여러 가지 들어있고 이권 청탁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관련된 주가 조작도 있고 관저 공사 논란도 방금 전에 얘기하셨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건에 논란이 되는 경우들은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거진 의혹 하나하나를 여기서 다 지금 짚을 이유는 없고 근데 하여간 이 의혹들을 관통하고 있는 공통분모라고 할 거예요. 근본 문제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좀 참담하다 민주주의의 쇠퇴
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은 그거죠. 네.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지금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이제 가끔 그 뭐 이전에도 얘기할 때 비선 실세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비선 실세가 문제가 되고 또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도 있었지만 그때는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네. 그러니까 비선 실세가 일정한 선을 넘어서 국정에 대통령의 공직 수행과 관련된 일에 개입을 하게 되면 국정농단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 이제 비선 실세를 넘어서서 국정농단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왜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자꾸 좀 가십처럼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백을 받은 것 그다음에 이것이 청탁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물론 뭐 그것은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그 대화 내용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이 대통령 배우자가 뭐 인사 문제 얘기하는 거죠? 인사 문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남북 관계과 관련된 언급도 하고 있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그 한강 다리에 방문했을 때도 마포대교. 네, 마포대 방문했을 때도 과거에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현장 방문을 종종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그 현황을 보고받거나 아니면은 그걸 듣고 이제 격려를 해주거나 이런 정도에 머물죠. 근데 이번에 지금 마포대교 방문했을 때는 마치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시를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어떤 내용도 있었고 사진도 그런 사진이 나왔고 사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권한을 행사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더 염려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공동정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정부 아니냐. 그리고 공동정부다 이런 식으로. 공동정부라고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 뭐 지금 시민들이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V1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렇게 논란이 많고 또 하게 되면 그걸 좀 적절히 제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대통령도 제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자, 이게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제기될 수 있지만 일단 논외로 치고 아무튼 오히려 그 대통령 부인의 지위와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른바 그 김건희법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히려? 네. 왜요? 뭐 그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통령 경호에 관한 규정에서만 배우자가 언급되고 그 이외에는 지금 이제 관례로 사실상 해왔던 것인데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이 좀 모호하니까 아예 법으로 좀 규정하자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사례로 보면 크게 다른 나라들도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 제어를 해놨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그 예우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명시해 놨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배우자를 사실상 정부의 어떤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봐요. 우리가 그 아마 미국 그 대통령이 나오는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통령 부인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죠. 뭐 해외 순방도 하고 이러는 장면이 실제로 이제 나오는데. 그럴 때 지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오래전부터 관례화되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규정이 이제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거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에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지위를 좀 부여하려고 법 제화를 해보려고 했어요. 굉장히 많은 그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결국은 요거는 철회가 되었고 네.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아까 저희가 얘기 나오는 대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크게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물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어떤 질서나 원칙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배우자 역시 일종의 대통령의 어떤 러닝 파트너가
같은 개념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그 배우자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어떤 지위나 네.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물론 미국처럼 사회적 합의가 된다고 하면 뭐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대한 원칙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김건희라고 하는 특정한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좀 장시간 이렇게 이 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방법이 옳은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상식과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바로 잡아서 이 문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 이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법의 요건과 나는 최소한이라고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영부인의 처신의 문제는 법으로 규율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꼭 법으로 규율을 안 해도 그렇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이제 논란이 되면 야 법이 좀 모호하니까 법으로 규정하자라는 네. 식의 이제 태도를 보이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국회법이 그래서 굉장히 계속해서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국회법이 계속해서 두꺼워질 때마다 우리나라 국회가 더 좋아졌느냐.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 과거에 그 어떤 그 관례나 아니면 상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야 법에 없으니까 이건 해도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가 되니까 정치가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습과 전통은 분명히 다른 거니까 네. 전통은 살려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 좋은 어떤 정치적 상식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법으로만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법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 법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가 더 후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겠더라.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런 그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조금 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 국내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이러이러한 요청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국회에 상의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겠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얼마든지 좋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꼭 법제화를 해가지고 하자는 것이 꼭 뭐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건데요. 이런 지적, 이런 여론 네. 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지금 어떻게 뭔가 지금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참 그 당혹스러운 때가 아마 그때였을 것 같아요. 대통령 배우자가 마포대교에 나타나서 그때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네. 한참 시끄러울 때인데 그때 나타나서 이렇게 저는 사진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무슨 현지 지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그때 또 심지어 아마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자체가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뭐 어떤 그 임기 중에 모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임받은 권력이고 국민의 여론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시하는 걸로 보시는 거죠? 저는 무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마도 모르겠어요. 그 지난 총선 전을 생각해 보면 네. 그때 한 1, 2월 정도 사이에는 우리 그 김건희 여사가 잘 언론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는 아마 선거 전이라서 조금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났더니 여론이 악화되어도 여전히 그리고 이제 아마 뭐 대통령이 좀 제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못하는 것 같다. 부부 관계에서 사이에서 뭐 그런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어를 못해요? 그것까지 아마 제가 사생활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네.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뭐 감초처럼 나오는 게 뭐 제2부속실 설치니 특별감찰관 뭐 임명이니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했다고 쳐요. 네. 될 거냐 말 거냐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네. 했다고 쳐요. 네. 그럼 뭔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2부속실이나 아니면 특별감찰관제 같은 부분은 예를 들면 한두 가지의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이건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제도적으로 방지해 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네. 의지가 있는데 뭔가 좀 제도가 미미해서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의지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의지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권력 의지가 더 강해서 기존에 있던 제도들도 지금 작동을 못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 의지 자체가 좀 돌아선 다음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텐데 지금은 뭐 애초에 그럴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논란이 해소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뭐 사무실 때문에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말. 그 지금 몇 달입니까 도대체? 네.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을 막상 설치하려고 봤더니 너무 많은 인원이 이미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논란이 되겠다. 아니면 이제 오히려 더 대통령 그 부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까봐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요. 예. 농담입니까? 실체입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들 알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여당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여당의 속내는 지금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요? 네, 굉장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부담스럽고요. 지금 뭐 바른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안에서는 많이 그 부글부글 하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는 것은 우리 그 보수 언론들 네.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그리고 상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높은 수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것이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얘기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수위가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좀 그런 어떤 그 언론에서 사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지금 급격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것을 이제 하나의 좀 신호로 보는데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한 사람 때문에 보수 세력이 다 괴멸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경각심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나 뭐 저도 좀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 그 대통령의 자식들,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두 대통령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었는데도 자식들이 다 재임 중에 감옥에 갔죠. 그리고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님도 형님 때문에 고생했고 예. 이명박 대통령 또 현직에 있을 때 그 형 형님이 때문에 또 실형을 살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대통령의 자식이나 그 형님들이 감옥에 갔지만 뭐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통치는 대통령의 통치대로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식이 감옥에 갔으니 대통령도 물러나라. 네. 대통령의 형님이 감옥에 갔으니 대통령도 물러나라.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안을.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부인의 문제가 대통령 본인의 문제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잘 잘라내서 어쨌든 그 정부가 임기를 잘 마쳤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세력 특히 이제 여당과 보수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한 명 때문에 보수 전체가 그렇게 큰 위기를 감수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불행한 일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서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뭐 예를 들면 보수 세력 자체는 보존을 해야 되고 재집권도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꾸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들이 지금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4표가 반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표인데 반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특검법 표결을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와 여당 사이가 지금 서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 여당과 보수 시민사회 등등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보수 세력 전체 혹은 대통령과 좀 분리해서 대처하자. 예. 전 이런 것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전략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해법이라고 하는 게 김건희 여사의 사과 표명이잖아요. 이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늦었죠. 늦었다고 네, 보세요? 지금은 늦었고 해도 진정성이 없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도
뭐 효과가 별로 없겠지만 그때 한참 논란 있을 때도 마포대교에 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마 그 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대통령이 강제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사과를 이런 경우에는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과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과의 어떤 진정성이 오히려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야 사과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지 네. 이런 논란이 지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엄밀히 다시 정리를 그 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국정감사 전후로 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한 포괄적 사과가 아니라 명품백에 대한 사과였어요. 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명품백 하나를 사과를 한다고 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포괄적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느냐? 못할 것이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다 아우르는 것을 해버린다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고 네. 설령 그러면 한다 하더라도 포괄적 사과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붙는 게 뭐겠습니까? 사과의 진정성, 구체성 얘기가 그렇죠. 그다음에 바로 따라붙을 거 네. 아닙니까? 해명을 해야 되겠죠. 사과를 넘어서서 이제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해명이 잘 될 리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해명하게 되면은 아마 오히려 그럼 특검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겠죠. 여당이 받아서 대통령 부인이 스스로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볼 부분을 때는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죠. 해법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좋다 특검 받겠다 선언 이외에는 해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대통령 본인이 네. 특검이었잖아요. 그런 예. 특검의 그 수사팀장이었죠. 수사팀장이었죠. 그러니까 예. 특검 수사단에 있었잖아요. 있었던 네. 검사잖아요. 네. 그럼 특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다음에 특검을 못 믿으시는 분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국정농단 수사를 하셨던 분이고 본인이 그럼 그걸 하셨으면 특검만큼 공정하게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이 특검 어쨌든 그 수사팀장을 맡아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이 또 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특검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순리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상식적으로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네. 전혀 차원이 다른 게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 특검 수용하겠다라고 네. 선언하는 것과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이 나와갖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또 이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는 똑같은 특검 발동일지는 모르겠으나 한쪽은 대통령이 주도해서 정부 여당이 이제 뭔가를 책임지고 가는 것이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정부와 여당 사이가 완전히 이제 분열되는 것이죠. 완전히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특검 발동으로 간다 하더라도 정치적 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순리는 대통령 본인이 예를 들면 검사도 아니고 특검도 해본 적이 없으면 특검 잘 못 믿겠다. 이거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다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특검합시다. 라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마 정도겠죠. 네. 근데 특검 선언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막히는 걸까요? 뭐 지금 이게 사실은 저는 그런데 이게 자꾸 뒤로 미뤄지기만 할 뿐이지 이 흐름은 막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대통령이 먼저 하지 않으면 연말 정도 되면 저는 여당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과라고 하는 게 그 한동훈 대표의 표현법을 보면 이른바 중수층. 네. 그러니까 중도 수도권 청년층까지는 아우르지 못하지만 지금 이탈하고 있는 보수층을 다시 붙잡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는 한 몇 달 전에 그것도 그건 늦었다고 지금 보세요? 늦었죠.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많은 사안들이 지금 공개됐잖아요. 몇 네. 달 전에 비교했을 때.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마포대교 건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거기서 저는 많이 이제 등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층만 놓고 봐도 시기 상실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전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고 또 마포대교에 등장하기 전에 어떤 사과를 하고 네.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앞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면 보수 지지층이 이쯤에서 이제 덮고 가자라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마포대교에 나타났을 때 보수층이 저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렇게 판단이 안 되나? 저런 사람을 우리가 계속 데리고 가다 보면 보수에게 악영향이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은 의혹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특히 관조공사 같은 부분은 지금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규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다 그 이전에 말 그대로 그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요즘에 하도 다른 사건이 많아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해명된 것이 아니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지금은 아마 사과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사과하게 된다면 해명도 하고 특검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각에서 제2의 6.29 선언 정도가 나오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저기 해법이 안 될 거다. 뭐 오죽하면 제2 6.29 선언 정도가 아마 대통령의 특권 수용 바로 그게 정도겠죠. 그러면 제2의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특검 수용. 네, 결국은 네. 귀착되는 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러면 결국은 글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여당이 아마 동의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오늘 결론 내리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관우 교수와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좀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년여간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좀 고별의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뭐 글을 많이 써왔는데 뭐 학술적인 글도 쓰고 이제 칼럼도 많이 쓰고 해서 주로 글을 써왔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송에 출연을 해본 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고정 지난 1년 출연은 동안. 처음이었었나요? 처음이었고 이제 사실 말로 하는 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말로 하는 게 부담이 돼서 해보니까 실제로 어렵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패널로 하시는 분들 이번에 새삼 제가 좀 존경하게 됐고 예, 그래서 역시 말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편으로 제가 프로그램 이제 1년 정도 해보니까 라디오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네. 중요한 발견이십니다. 네.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 그리고 라디오에서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 오늘도 그렇고 뭐 또 이전 방송에도 이제 제가 쭉 보면 그렇습니다. 양쪽의 생각이 다른 패널들이 많이들 나오시잖아요. 라디오에는. 그나마 공론장이라고 하는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게 우리 사회에서 예.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의 어떤 배경을 가지신 분들 또 생각을 가지신 분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사 어떤 환경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양쪽 다 좀 편향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쪽에서는 이제 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입니다만은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고 한쪽 편만 나오잖아요. 또 한쪽 편 나오다 보니까 얘기를 좀 세게 해야 조회수가 나오고 그렇게 이제 쭉 하게 되니까 또 점점점 말 그대로 매운맛 또 사이다 뭐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내가 자주 보는 걸 또 계속 보게 되잖아요. 어떤 아이템을 다뤄야 올라가고 이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은 더 센 맛으로 그다음에 또 듣는 분들은 내가 보던 것만 계속 보니까 편향성이 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좀 증폭시키고 있는데 라디오에서는 보면 진행자와 패널 사이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패널과 패널 사이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다양성 사이에서도 대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지금 그럴 수 있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결국은 유튜브도 있지만 어쨌든 주로 라디오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좀 겸사 말씀드리면 또 저한테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저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또 여기 언급하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직책과 또 경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공직에 계신 분들을 호칭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야기들 뭐 사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뭐 이 자리는 그것은 아니고 원칙상 그게 맞죠. 그리고 매운맛 방송은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쪽에서 많이 보시고 좀 더 어떤 라디오에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격식과 형식 그리고 존중의 어떤 태도를 지켜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잘 유지하는 데 대단히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1년 동안 하면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드리던 말씀도 함께 드리고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서 뵙기를 좀 그러니까 희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좀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